저는 올해로 58세가 된 전직 은행원입니다. 32년간 국민은행에서 일하며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했고, 지점장까지 승진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직장 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받은 저는 아내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휴식이 목적이었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였고 설악산의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장엄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다 우연히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펜션이었습니다. 겉외관은 평범했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니 시설은 노후되었고 침구류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식으로 나온 음식도 집에서 대충 만든 수준이었고 서비스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더군요. 성수기라서 그런지 하루 숙박비가 15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가 머릿속에 뭔가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하면 승산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펜션 하나 해보자. 시설도 현대적으로 하고 서비스도 제대로 해서 말이야. 당신은 고객 관리 잘했잖아. 은행에서 30년 넘게 고객 상대한 사람이 펜션 서비스 못하겠어?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은행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자금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등 제가 잘 아는 분야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강원도 일대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양양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양양군 현 북면에 있는 오래된 펜션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바다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설악산 전망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기존 건물은 20년 된 것이라 시설이 낡았지만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퇴직금 5억 2천만 원과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4억 원, 그리고 평생 모아둔 적금 1억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1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자금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펜션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하자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과 인테리어 업체에서 모두 말리더군요. 요즘 펜션은 인스타그램용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시설도 고급스러워야 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SNS에 올릴 만한 공간이 있어야 성공해요. 실제로 인기 있는 펜션들을 보면 다들 넓은 공간과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펜션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니 모든 펜션이 사진 찍기 좋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퇴 후 무의미한 삶 대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진 인생 2막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머물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유명한 펜션을 다니며 어떤 컨셉이 인기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속초뿐 아니라 제주도, 부산, 경주의 핫플레이스까지 발품을 팔았죠. 객실 크기, 동선, 부대 시설, 조식 구성, 청소 상태, 고객 회전율까지 체크하며 일일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특히 성공한 펜션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SNS용 포토 스팟이 반드시 있다는 것. 둘째, 객실마다 다른 컨셉으로 차별화한다는 것. 셋째, 조식이나 바베큐 등 부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와 소품,
공간 디자인의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펜션의 색감은 어떤 톤으로 할지, 창문 밖 바다 뷰를 어떻게 프레임에 담을지, 객실마다 다른 테마로 꾸미는 게 좋을지, 매일 밤 아내는 인테리어 관련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고, 낮에는 가구점과 소품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아내가 신경 쓴 부분은 인스타그램용 공간 만들기였습니다. 루프탑에 그네를 설치하고 거실에는 큰 창문을 내어 바다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침실마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서 손님들이 어떤 방에서 자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퉜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거의 새로 지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4개 객실을 모두 다른 컨셉으로 만들고 각 객실마다 개별 화장실과 미니바를 설치했습니다. 루프탑에는 바베큐 시설과 온수 자쿠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재를 고급으로 선택했습니다. 침대는 수입 매트리스를 썼고 가전제품도 모두 최신형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수건과 침구류도 호텔급으로 맞췄습니다. 저는 펜션 운영 전반을 맡았습니다. 예약 시스템 구축, 청소 매뉴얼 작성, 조식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퇴직 전 은행에서 하던 일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오히려 더 보람이 컸습니다. 공사비만 6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3억 원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펜션을 보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오픈 전날 밤 우리는 불이 켜진 펜션 거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각 객실의 조명이 하나씩 켜져 있었고 루프탑의 자쿠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오픈 이후 SNS 덕분에 금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양양 바다뷰 펜션 대박, 인생샷 명소 발견, 여기 진짜 예쁘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는 손님들의 후기가 넘쳐났고 특히 루프탑 자쿠지와 그네에서 찍은 사진들이 인기였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가면서 평일에도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개 객실이 항상 풀부킹 상태였고 예약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손님들이 체크인할 때면 와, 정말 예쁘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네요 라는 감탄사를 들었습니다. 연인들, 신혼부부, 가족 단위 여행객들, 친구들과 온 대학생들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펜션 안에 퍼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부부였는데 저희 펜션에서 프로포즈를 했더군요. 루프탑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남자분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결혼 기념일마다 올게요 라고 약속하며 가던 그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해진 시간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그 어떤 직장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 펜션 운영도 잘 되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잘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수기가 끝난 9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자 예약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4개 객실 중 2개 정도만 찰 때가 많았고 평일에는 아예 예약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각종 세금과 보험료 30만 원, 청소용품과 어메니티 구입비 40만 원까지 합치면 월 32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성수기 때 벌어둔 돈으로 몇 달은 버텼지만 겨울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펜션 난방비만 월 8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눈이 많이 와서 제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바다 근처 펜션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손님이 늘어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3월이 되어도 4월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벚꽃철에 예약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컨셉의 펜션을 속속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일대에만 바다뷰 펜션이 10곳도 넘게 생겼습니다. 모두 인스타그램용 예쁜 공간과 고급스러운 시설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펜션들이 할인 이벤트를 하면 저희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수기 1박 20만 원이던 객실을 15만 원, 12만 원까지 내렸지만 예약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강원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저희 펜션 지하실이 침수됐고 1층 거실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와 전기 시설이 손상되어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보상받았지만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닥재 교체, 벽지 도배, 전기 시설 수리 등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복구 기간 동안 예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져 여름 성수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놓쳤습니다. 복구를 마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온라인 리뷰에는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라 찜찜하다, 습기 냄새가 난다는 평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복구했지만 한번 박힌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2023년 가을 저희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월 150만 원 정도였는데 고정비가 400만 원이니 월 25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성수기에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2월에 스키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개인 숙박보다 리조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운영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고급 펜션 컨셉을 포기하고 좀 더 대중적인 가격으로 내렸습니다. 1박 20만 원이던 객실을 12만 원으로, 15만 원이던 객실을 9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또한 장기 투숙객을 유치하려고 월 단위 할인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상 머물면 1박에 6만 원으로 내려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수기 예약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저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펜션 일부를 카페로 개조해서 당일치기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1층 거실을 카페 공간으로 바꾸고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거나 케이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두값, 디저트 재료비,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카페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커피 맛도 일정하지 않았고 메뉴도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방문한 손님들은 커피가 맛없다, 가격 대비 아쉽다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텨봤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누적 적자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고 대출 이자조차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도 시작됐습니다. 2024년 여름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투자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명 인스타그래머에게 협찬을 주고 홍보 포스팅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펜션에 다녀가서 예쁜 사진을 올려줬습니다. 잠깐 동안 예약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신규 고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해 8월 말 은행에서 대출 연체 경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3개월 연속 이자를 못 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저희 부부는 깊은 밤을 지새운 끝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루프탑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던 제 눈앞엔 오픈 첫날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거실의 웃음소리, 조식 준비하며 분주했던 아침들, 루프탑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저녁들이 기억에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펜션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꾸몄던 인테리어, 하나하나 골라서 들여놓았던 가구들,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들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11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펜션을 6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겨우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최종 거래가는 6억 원이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대출금 4억 원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2억 원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11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펜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전세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며칠 뒤 죄송하지만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은행 경력 32년이라고 써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아르바이트도 지원해봤지만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며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비직은 밤 근무가 많아서 나이를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했고 택시 운전도 지역을 잘 몰라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50대 퇴직자도 가능한 배달 대행, 현실과 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59세였고 똑같이 명예퇴직 후 일자리를 찾다가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해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서 좋아요. 하루 8시간 일하면 1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에 배달 앱을 설치하고 라이더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125cc 오토바이 면허, 배달 보험 가입, 스마트폰 소지 조건은 간단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은행 지점장이던 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매달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줄어드는 예금 잔고, 아내의 걱정 섞인 눈빛, 무엇이든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고로 125cc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샀습니다. 헬멧과 배달 가방, 보온 장비까지 구입하니 추가로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앱을 켜고 대기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오후 12시 첫 주문이 떴습니다.
강남역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2km, 배달비는 4,000원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처음으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중국집에서 음식을 받을 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2번의 배달을 했습니다. 총 수입은 72,000원, 기름값 1만원을 빼면 62,000원이 남았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시야가 나빠져서 위험했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탈진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맨 적도 많았고, 고객이 주소를 잘못 알려줘서 한참을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일부 고객들의 태도였습니다. 음식이 늦게 왔다며 짜증부터 내는 사람도 있었고, 배달비가 비싸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오르다가도 지금 내가 화낼 처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꾹꾹 눌렀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루 배달 횟수도 늘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하루 20번 정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총 수입이 3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름값, 오토바이 할부금, 보험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 은행 다닐 때 월급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벌었다는 것에 위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바로 수입이 생긴다는 게 좋았습니다. 회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배달 일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무너져.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야. 몇 달 후 아내도 근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힘들어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단골 손님들이 반겨주면서 점점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배달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내 얼굴이 이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얼굴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배달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 끝엔 뭐가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타고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반년 정도 지나니 배달 일에도 완전히 적응됐습니다. 지역별 지름길도 웬만큼 알게 됐고 단골 음식점 사장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우연히 예전 은행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뭐 하세요? 순간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달 일 하고 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 그러시군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왜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아내와 저는 각자 일해서 월 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250만 원을 쓰고 나면 월 1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저희의 안일함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6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들여 시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숙박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관광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지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사진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눈 감고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먼저 다른 펜션에서 몇 개월이라도 일해보거나 최소한 숙박업 관련 교육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인테리어 고급지게 해야 손님이 온다, 시설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다는 말에 휘둘려 초반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계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고정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대출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과 적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이자가 목을 조이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그 퇴직금과 적금마저 결국은 대출 이자를 막는 데 들어갔습니다. 지키려던 돈이 잃는 돈이 된 셈입니다.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비수기 대책이 없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름엔 잘 됐지만 가을부터는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강원도 바다는 여름에만 인기가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겨울에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절 의존적인 사업은 비수기 수익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 조사를 직접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도 큽니다. 저희는 부동산 중개인과 인테리어 업체의 말만 믿고 실제 경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바다뷰 펜션이 수십 곳이나 되고 그들 역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좋은 입지라고만 믿었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그 지역을 관찰하며 사계절 고객 패턴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여섯째, 감정적 판단보다 숫자에 기반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저희는 바다뷰가 예쁘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익분기점 계산, 월별 예상 매출, 경쟁업체 분석 등 구체적인 수치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업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6가지를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에게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다만 반드시 그것이 당신이 잘 아는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패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사업은 화려한 꿈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현실이 맞물리는 곳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창업하기 전에 그 분야에서 먼저 일해보세요.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세요. 그래야 그 일의 진짜 어려움과 보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펜션에서 먼저 일해봤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7시에 배달 준비를 하고 나가기 전 아내가 따뜻한 아침을 차려줍니다. 김치찌개의 냄새가 반겨주고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참 소중합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동료들과 단골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점점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할머니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며 웃는 아내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며 삽니다. 거창한 꿈이나 큰 성공보다는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퇴직 후 처음 꿈꿨던 자유로운 인생 이막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남은 돈 2억 원으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대출은 받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은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몇 년 후 배달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내와 함께 작은 동네 편의점을 하나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진 않습니다. 단지 동네 주민들과 인사 나누며 소소하게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월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배달 일을 하며 경험한 것들과 펜션 사업 실패담을 모아 작은 전자책으로 엮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58세 펜션 사업 실패 후 배달 기사가 된 남자의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강원도 바다를 바라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열정과 용기마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에 앞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허영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고되고 느릴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작년 겨울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넘어졌는데 모르는 분이 도와주시더라.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 아내가 상처난 무릎에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야. 힘든 일이지만 묵묵히 해내고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펜션 사업으로 큰 실패를 했을 때는 저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제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배달 코스에는 단골 음식점들이 몇 곳 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항상 김 기사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치킨집 사장님은 가끔 음료수를 한 병씩 챙겨주십니다. 분식점 사장님은 겨울에 호떡을 하나씩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장님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분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저 같은 배달 기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구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을 받으며 일하다 보니 배달 일도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직장인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외로운 혼술러에게는 안주를, 야근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야식을 전달해주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에게 죽을 배달해 드리는데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고맙다를 연신 말씀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아서 혼자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정말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언젠가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꿉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그런 삶.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